검찰은 2018년 1월 과거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된 5천만 원의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였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작물, 운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땡땡땡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땡땡땡이 누굽니까? 네, 저희 배우자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죠? 네, 남편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열심히 네, 새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자리 받아서 가 있던데요. 거기 연봉이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까? 공개 경쟁을 통해서 절차에 따라서 네, 재체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책임 차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119대 29로 참패, 대패했어요. 그럼 대패 책임 차관인 거 맞죠? 능력이 없는 거죠. 자, 홍정민 의원이 질의했듯이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전문성도 없고 보니까 책임감도 없네요. 119대 29로 깨진 거 보니까 도덕성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 빵, 책임감 빵, 도덕성 빵, 빵빵빵 장관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아들 직업이 뭐죠 지금? 네, 넷플릭스 다니죠? 네,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때 빌라에 살았더군요. 성산동. 네, 네, 저희 집 밑에 있어요, 바로.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밤에. 소나하우스라는 데인데 여기서 살았던 거 맞죠? 네,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네. 그런데 넷플릭스 이전에 아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수입이 있었습니까? 네, 뭐였습니까? 왜 자료를 안 내요? 회사에 떨지 마시고 대기업 답변하세요. 회사입니다. 떨지 왜 대기업 근데 아들 회사에 다니고 직업을 있습니다. 왜 숨기고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의원님 저기 자, 보세요. 동십에 이 주택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성산동 빌라는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보증금이 필요하고 은평구 아파트는 본인이 직접 샀어요. 7억 5천에.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들의 직업, 수입 사항을 자료 제출하지 않고 아들은 이 한 채는 전세를 살았는지 월세를 살았는지 살고 있고 또 한 채는 또 아파트를 샀어요. 28세 때. 그러면 10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데 대출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돈을 준 거냐? 엄마가 주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로또 맞았느냐? 후보자는 저한테 답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빌려서 줬습니다. 그럼 빌린 흔적을 자료를 제출을 안 해. 안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증여받았다? 그럼 증여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용증도 있어야 되고 빌려줬다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28세 때 도대체 현금 1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라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뭡니까 이거?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 제출을 왜 안 했는지부터 네, 얘기하세요. 독립생계를 이미 꾸려서 결혼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안 했지만 제가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보니까 왜 세금을 안 내요? 은평구에서 가압류까지 받아요. 아니 아들의 자금 출처 현금 10억은 밝힐 수 없고 자료 제출 안 하고 또 그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안 내서 또 가압류를 받아요. 제 가압류에 대해서 이상한 패밀리예요. 압류 부분에 베리 스트레인지 대해서는 패밀리. 압류 부분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아니 아들 자금 출처부터 얘기하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그 소노하우스는 저희 그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원래 빨리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조금 연기를 하면서 같이 있다가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는 겸허한 자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이가 결정을 해서 본인들이 은평구가 여러 가지로
적절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했고 처음에 샀던 7억 5천의 집은 산 게 아니라 전세 4억 4천을 가지고 있는 집을 일단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두 아이 모두 처음부터 대학 졸업 이후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신용으로 막 굉장히 최대한의 대출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빌려준 게 없고요. 저희 그 처가 쪽에서 일종의 이제 결혼 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럴게요. 그 후보자가 4억 정도 빌려줬다라고 했다가 그러면 그 답변은 취소하시겠습니까? 4억 정도 빌려줬다가 드린 말씀은 제가 자료에 저런 게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제가 다 모든 자료들 꼼꼼히 받고 사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4억을 그렇게 빌려줄 수도 없고 저희 재산 규모상 4억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5분으로 한정한 탓에 보충 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덕을 볼 일 있으면 볼 수 있죠.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남편께서 범법행위로 국정원 특활비로 입막음용으로 했다 해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근데 그 남편이 윤석열 캠프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후보자께서 외교부 35년 근무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됐다면 남편 떡 봤다고 하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중기부로 왔기 때문에 남편 덕 본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남편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인사가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유한국당인데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내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인사가 잘된 인사인 거죠. 이거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닌 밤중에 왜 중기부? 이런 거예요. 외교관이. 뭘 한다고? 이런 거죠. 그렇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그 아들 며느리 성산동 빌라와 은평 아파트에서 신용대출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의심이 되는 것은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율도 2.3%, 3.8%였어요, 이 당시에. 근데 신용대출은 1금융권 기준으로 최저가 5.8%예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한 달에 57만 5천 원 정도 내면 되는데 신용대출이면 145만 원을 내요. 87만 원을 더 내요. 이런 손해가는 신용대출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020년 당시 며느리는 주택담보대출로 1억 3,420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근데 신용대출을 또 일으킨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저희 직원 보좌진 중에 29세 청년이 있어요. 1억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때 신용대출 한도가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이것도 또 특혜대출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런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클리어하게 되는데 그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 출입하는 중기부 직원한테 물어보니 후보자 엄마가 대출을 해줬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로 때우려 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서 클리어하게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재해처벌법 계속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아니 내정됐다고 업무 파악도 안 됐을 텐데 왜 쓸데없이 이런 중기중앙회 같은 데 가가지고 업무 파악도 안 됐을 텐데 굉장히 민감한 50인 미만 사업장 이거 유예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알고 얘기한 거예요? 먼저 중기중앙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예 대상 네.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돼 있죠? 적용 자체는 이제 6월 했으니까 내년부터 내년 적용이 언제죠? 내년 1월 27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산업재해 몇 퍼센트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일어난지 아세요? 네, 그 굉장히 한 65에서 70%로 알고 있습니다. 80%예요. 네. 숫자도 틀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의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사람 죽고 다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장관도 아니고 장관 후보자 입장에 가가지고 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이런 막 던지기식 발언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고해 주시고요. 후보자가 어느 정도 공부되는지 물어볼게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지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년 재직자 내일 공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다가 이제 플러스로 넘어갔는데 플러스 자체는 내년에 예산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입자의 숫자가 지금 이렇게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른 형식의 청년들의 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판단으로 중기부가 그렇게 좀더 정책을 좀 하고 연구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하시고요. 청년들이 훨씬 더 유통산업발전법 물어볼게요. 유통산업발전법 아세요? 네, 알고 대형마트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생에 관한 법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의무 휴업일 있잖아요. 이거를 휴일이 아니라 다른 날로 막 바꾸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휴업일의 문제는 지자체장이 여러 그 대형, 소형, 중소형 마트의 지역의 이슈들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혹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중소형 유통에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면 중기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또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기부 장관이요. 중소소상공인 편을 들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외국의 알고, 원인과 국가의 원인과 통일부의 원인이 달라야 되는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편에 서야 되는 맞습니다. 조상공 편에 충실한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 과정에서 아드님, 며느리 그 주택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이런 얘기 아까 했었는데 혹시 정정할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정할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네. 아까 시기 잘못했다고 지금 중기부 직원들은 정정할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시기 어떤 시기? 그러면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지금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증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직원들은 지금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니까.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 주시면 제가 그리고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로 때우지 마시고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두 분이 다른 의원님이 하신 거에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었는데 신용대출을 받았으면 신용대출 받았다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신용대출을 받은 거는 그 신용대출은 이미 이제 주담대를 받으면서 갚은 것으로 알고 자, 있는데요. 됐습니다. 예전에 예. 받았던 거를 자료를 하여튼 안 주고 있는데 뭐 하여튼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외통에 있을 때? 외통에 계셨습니다. 네, 네, 제가 그렇습니다. 국장 시절에 외통에 그렇습니다. 계셨습니다. 네. 제가 칭찬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칭찬을 받았던 거는 없었던 것 법안 같습니다. 소위에서 외교관으로서 성장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또 여성으로서 이런 지위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고, 이 정부 들어서 우리 정부는 아니지만 외교부 차관으로 이렇게 임명되는 걸 보고 이분이 잘 그동안 근무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외교부 장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박문규 장관 같은 경우도 기재부 장관을 해야지 왜 산자부 장관으로 왔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를 국가대표 야구팀으로 선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영어 선생님을 수학 선생님으로 발령내면 수학은 실력이 있고 가르칠 능력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또 못 믿어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교부 차관 그것도 몇 달 안 하고 다시 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오고 그러는데 좀 거절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외교관이었으니까 외교부에서 성장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본인도 사양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네, 그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명에 관한 건이라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또 드릴 아니 본인이 필요 싫으면 없습니다. 안 하는 거죠. 네. 본인이 수락했으니까 하는 거죠. 하여튼 중기부 장관 수락을 하면서 후보자가 수락하면서 내가 중기부 장관이 되면 꼭 이것만을 하겠다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베트남의 대사 근무실을 다시 말씀드려서 좀 송구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가지고 있는 역할이 크다라고 그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방에서 그런 지원을 했었는데 안에서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중소기업 벤처 또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이행되는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중소상공인들이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고 반영어가 동원되고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는 겁니다. 중소 벤처기업 장관이 되면 뭐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문장으로 딱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